충신포로 단소리 쓴소리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최근 교육 재정의 변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경제학 교수이시면서 박사이신 이승철 교수님을 모시고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철입니다. 반가워. 네, 얼굴 봐서 더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고맙고. 아유, 제가 영광이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우리 유튜브를 보고 전화 전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고 이래줬으면 좋겠다. 이거 참 좋았다. 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을 관심을 갖게 됐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서 저희들이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좀 용기가 났고 또 격려도 해주셔서 좋았고, 특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후배들, 또 친구들, 또 자식들의 친구들, 이제 그들이 지금 40대 후반, 50대, 60대 직접 사업하는 분들이 그걸 듣다가 이거 하면서 이제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첫날 일부를 보고 이 내용이 뭘까 하다가 혹시 또 2부, 1부라고 해서 2부가 또 있나 보다 하고 2부를 또 보셨다고 그러고, 그래서 3부에 가니까는 결론을 잘 내려줘서 공부가 많이 됐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집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이 교수님네 가족, 제 주변에 몇몇만만 보고 관심을 가져줘도 우리는 대성공이다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성공을 전 했다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더 노력을 해서 좀 리드미컬하게 어떤 거 열심히 준비를 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좋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부, 2부, 3부로 이렇게 잘라서 나중에 올려드리는 걸 하고, 첫 번 주제를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용어 자체를 좀 무엇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규모하고 용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임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써야 잘 써지는 거고 어떻게 써야 바로 써지는 건지를 일부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저는 질문할 거 다 드렸으니까 네. 우리 이 교수님이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들 스타일대로 하시자고요. 네. 편하게. 네. 그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수치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실제로 이제 인터넷 같은 데를 쳐보시면 실질적인 금액하고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으니까 가급적 뭘 보고 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도 표로 정리해서 이제 나중에 올려드릴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그냥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하는 걸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세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교부금이라고 하죠. 중앙정부가 이제 교육자치를 위해서 각 교육청, 교육자치단체에게 이제 주는 것인데, 교육세라는 것은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라는 건 뭐냐면 그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을 우리가 목적세라고 합니다. earmarked tax라고 하는데요. 옛날 외국에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은 여기다 이렇게 꼬리표를 달았죠. 귀에다가 주로. 여기가 제일 뚫기가 쉬웠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쫓아해서 earmarked tax라는 말을 이제 붙입니다. 한시적으로 되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 분명하지만 그 목적이 달성됐다, 달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부가 판단합니다.
납세자가 판단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인 한시세였다가 없어진 걸로는 방위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위세가 우리나라의 국토를 자주 국방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한다라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죠. 역시 이 교육세는 교육을 현대화하고 나라 전체에 필요한 인재를 양산한다는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질 조세입니다. 이 교육세는 2020년 말 기준으로 하면 5조 3천억 정도가 교육세로 거쳤습니다. 이 교육세는 국세와 지방세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걷는 것을 그냥 교육세라고 하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것을 지방교육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교육세는 조세 위에 또 조세를 붙이는 거여서 항상 논란이 좀 되고 있죠. 물론 목적색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제 한 5조에서 6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조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중앙정부가 국세, 내국세를 걷어서 내국세의 일정 부분을 교육자치를 위해서 지방에 각각 되어 있는 교육자치단체에게 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충남교육청, 뭐 인천교육청, 서울교육청 이런 데다가 이제 주는 돈인데 그것은 희한하게도 조세가 많이 거치면 거칠수록 그 규모가 늘어나게 돼 있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내국세의 13%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이제 줘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2020년에는 가장 많은 교육재정 교부금이 이제 지출되었는데 81조가 넘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최초에는 65조 정도였는데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추경으로 조세를 더 걷었잖아요. 그 걷어들은 것에서 또 5분의 1, 20%, 20.79%를 하다 보니까 약 10조 정도가 더 들어서 81조가 넘는 예산이 이제 잡혔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초 중등 교육, 유초 중등 교육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이 중등교육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합쳐서 중등교육이라고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교육은 대학 이상의 교육을 이제 고등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라는 것은 유아 초, 중등 교육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무조건 증가하게 돼 있으니까 1인당 공교육 지원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2022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학생 1인당, 학령 인구 학생 1인당 얼마나 지출되었다고 하냐면 제가 자세한 수치를 저기 써왔는데요. 무려 1,528만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학생 1인당. 이걸 12달로 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지원한 게 되는 거죠.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것이고 굉장히 이런 돈이 무조건 유치원, 유아교육, 유치원의 주로입니다. 그 다음에 국가가 했던 그 어린이집에도 이제 약간 지원이 되는데 그것도 좀 더 많이 주자 그랬더니 이제 교사 선생님들하고 이런 분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늘리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대학교에 좀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그쪽으로 좀 주자 그랬더니 그것도 반대해서 이제 안 됐고요. 2022년에 워낙 많은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의 일부분을 대학 교육이나 평생교육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액 3조 5천억 정도를 대학교육 이상으로 전환시키겠다라는 안을 냈는데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감들이 길길이 뛰고 국회에서도 좀 처리가 잘 안 돼서
3조 5천억 이상을 좀 지원하려고 했다가 1조 3천억 정도로 규모가 줄여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우리 교육 재정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원래는 전혀 돈을 주지 못하게 되었던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의 일부,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대학 및 평생교육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대학 교육에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이 어느 정도나 될까 보면 일반 예산 중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다가 주는 돈은 약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12조 원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학생 수,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2020년의 경우에는 236만 명이었거든요. 236만 명에게 12조. 그 다음에 초중고가 2020년의 경우에는 536만 명인데 이 536만 명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70조 가까운 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학생 1인당으로 비례를 보게 되면 2배 조금 넘는데 실제 예산은 5배 이상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게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육 재정의 원칙 중에 하나가 형평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대상자에게 똑같이 취급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교육의 기회, 그 다음에 지원의 규모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형평성의 원칙에서 크게 이제 어긋난다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했는데 이 법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시행령 비슷하게 특별 회계를 만들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다음 연도에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 재정에 관한 심각한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예산은 점점 늘어난다. 이거는 이제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반면에 연령이 높아진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니까 평생 교육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으로서는 이것 평생 교육을 지원할 방법이 현재 없습니다. 이 부분이 또 그렇고요. 산업화의 시대에서 산업화에 이끌어갈 일꾼을 키운다는 목적 때문에 초중 고등학생 위주로 지원을 해줬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탑 10 안에 드는 그런 아주 나라가 됐고, 지금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전문 지식과 높은 기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자재를 다루려면 대학 이상에도 지원을 늘려가는 게 당연히 마땅하다. 라는 어떤 시대적 추이, 이것을 반영하지 아니하면 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이 제도는 제가 봐서는 점점 반대 논리, 그 다음에 개혁의 논리, 개선의 논리, 어쩌면 철폐까지도 바뀔 수가 있어요. 일부 이제 대학교육협의회에서 20.78%인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의 비율을 21.89%로 높여서 1% 남짓된 것을 대학 교육에다가 집어넣자라는 안을 냈는데 이게 초, 중, 고 선생님들과 교육청들의 반발에 의해서 무산됐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저희가 짚어야 될 문제입니다. 물론 혹자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 수가 굉장히 많고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졸업자의 약 80%가 대학 이상을 진학한다라는 것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인재를 오랫동안 낭비해야 되는 것을 지원해줘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보면 대학생 비중도 낮아질 것이거니와 대학생들의 수도 굉장히 급격히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대학 위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50년 정도 되면 대학교의 학생 수가 150만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예측까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 너무 많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시대적 추이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평생 교육에서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대학교 갈 사람들의 지원과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선 직장에 뛰어들 학생들에게 대한 지원, 이게 이제 기술 교육이나 아니면 취업을 위한 교육이죠.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 즉 평생 교육으로도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의 일부가 분명히 가야 된다. 이것은 뭐 막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국회의원들이 여당 야당 그 필요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해서 빨리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고 바꿀 필요가 있다. 세율을 낮춰주고 20.79%를 낮추고 오히려 그 사용되는 용도를 평생교육과 대학교육에도 일부를 지원해주고 어린이집 지원에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전천후적인 교육, 평등한 교육을 이루어내는 쪽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진짜 엄밀한 의미의 교육 재정이 앞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이상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에 이제 구독자 입장이고 또 이 프로그램을 또 이해를 하셔가면서 또 이 방송을 보셔가면서 이해를 충분히 잘 해주실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근데 이제 이 특수 목적세 중에서 이제 아까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육 목적세인데 이 교육 목적세도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그 시한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시세입니다. 네. 5년 한시세였습니다.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지금 길어졌죠? 영구세로 바뀌었습니다. 아, 네. 시한이 연장이 네, 아니고 5년이 2번 연장이 되었고요. 10년 한 다음에 10년 되기 전 9년째 영구세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제 한시세가 아닙니다. 근데 그거 그 교육세라고 하는 거는 뭐 평생 영구세로 가도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이 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또 학생의 신분에 되어졌을 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들이 성장하고 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져서 나라를 이만큼 발전시켜 온 거는 사실이고 그게 대한민국의 교육의 힘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대신 이 교육세를 걷어서 헛되이 쓰지 말고 정말 그 기묘하게 필요하게 여기 써줬으면 좋은데 남은 돈을 쓰기 위해서 불필요한데 투자를 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는지 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모든 세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주어진 목적에 맞게 이제 사용되어야 되는 게 마땅하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과밀학급, 그다음에 1인당 학생 수가 60명이 넘어가는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으니까 그러한 조건을 해소하려고 만들어진 돈이었고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에 학생 1인당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25명 정도, 그다음에 한 학급에 20명 내외 이 정도로 이제 과밀학급 줄이고 교사 수준 늘리고 교사들의 대우도 좋게 해주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자재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데 충분한 돈을 그동안에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더 이상 그런 것에 할 돈이 들어갈 일이 별로 없다고들 그래요. 아, 미리 써놨으니까. 네, 그동안 쭉 써왔으니까요. 어느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계속 써왔으니까요. 네, 준비해놨으니까. 네네네. 그동안에도 계속 그런 걸 해왔고 이제 써왔으니까 해결이 거의 다 된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 교육재정의 배분을 유초 중등교육, 다시 얘기해서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까지에만 쓰게끔 되어 있는 법이 이제 고등교육, 즉 대학교 이상, 전문대도 포함입니다. 대학교 이상까지 이제 지원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제 낭비되게 되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계속 드러나는, 교육 재정은 증가하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죠. 물론 현직에 계시는 교사들이 아직까지 부족하다, 더 해야 된다, 왜 동생에게 쓸 돈을 뺏어서 형들에게 주느냐, 아니면 형들에게 써야 될 돈을 빼서 동생들한테 줘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반대합니다. 똑같은 논리가 아닌데 자기들이 방어하기 위한 논리로 어린이집 지원에는 동생들에게 줘야 되느냐, 형들 쓸 돈도 없는데 라고 얘기하고 대학교 이상의 지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 동생들한테 쓸 돈을 빼다가 형들한테 주느냐라고 하니까 좀 논리적으로 좀 애매모호하고 이상하죠. 왜 그런지를 가만히 살펴봐야 됩니다. 왜 그런지를 가만히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최근에 교육 재정을 들여다본 전문가들이 보면 상당수 학교에서 예산은 지원이 됐는데 마땅히 쓸 데가 없으니까 PC를 하나씩 준다든지 태블릿 컴퓨터를 하나씩 준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있는 도서관을 더 크게 짓는다든지 증개축한다든지 멀쩡한 교실을 다시 증개축한다든지 우레탄으로 잘 해놨던 운동장을 다시 까디짓고 천연잔디를 깔려고 한다든지 이런 걸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학생들의 어떤 정서 함양이나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훨씬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오로지 니들은 안 되고 오로지 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요 테두리에서 해야 돼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은 계속 악순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두고 봐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에 맞춰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게 평생 교육에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학 교육에도 유능한 학자를 키우는 것은 물론이고 유능한 기술자를 키우기 위해서도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초등교육에 들어가는 1인당 지원액이 공교육 지원액이 대학교의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1인당 공교육 지원액보다 커요.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만 대학교 학생 1인당 뭐 12,000달러 정도고요. 초등학생은 14,000달러 정도가 되니까 이건 좀 논리적으로 맞질 않죠. 논리적으로 맞질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잘 봐서 필요한 돈은 무조건 써야 되지만 필요치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돈은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고등학교 이상의 대학교 이상의 교육이나 평생 교육에 할애해서 국민들의 교육 수준 전반을 올리는 게 우리나라의 국력이나 우리나라의 기술 발전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장래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너무 안 좋았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제도를 그게 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낭비가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단지 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교육학자와 많은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얘기를 숫자가 적다고 들어주질 않아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적다고. 왜냐하면 대학 교수가 3만에서 5만 명 정도라고 이제 합니다. 하지만 교사 수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표로 해봤자 5만 표도 안 되는 것이고 선생님들을 하게 하면 표가 많잖아요. 이게 마치 무슨 표 노름에 의해서 정부당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이런 것을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답답할 노릇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일부 주제를 그 쭉 설명해 주셔서 고맙고 또 충분히 일부 주제에 맞는 그 설명을 아마 이 구독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여기서 못다한 그 설명은 2부에 가서 네. 해주시는 거로 하고 네네. 결론은 학교장님들이 경영 관리를 보여주기식보다는 국가 재정도 생각해 가면서 정말 우리들 학생에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학교는 뭐가 필요한가 쪽에 우선을 두고 지출을 해도 지출을 하고 써도 써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1부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기서 못다 하신 말씀은 2부에서 좀 네네. 다시 설명을 주시면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